분들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앉으시면 되겠어요. 편안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윤상이라고 합니다. 박수 쳐도 좋겠다. 오늘은 여기 기본적으로 제가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바로 그냥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릴게요. 지금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운동생리학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암지활연구소 연구원이고, 가톨릭대학교 US학단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 전공이요, 운동생리학이 한데 운동생리학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쪽에 해서 이제 뭐 당뇨가 있거나 암이 있거나 어떤 질환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제 주 토픽이고요. 또 상대편 다른 쪽으로는 이제 프로 선수의 이제 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제 완전 전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1년도에 스키오리엔티어링 국가대표로 금지아시안 게임에 나갔다고요. 그리고 지금 오리엔티어링 하고 있고, 기타 트라이애슬론도 한 번 나갔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완주하고, 20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위를 하게 됐는데, 네, 트라이애슬론도 나가고, 마라톤도 가볍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지구상 운동 같은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밍도 잠깐 했었는데요. 클라이밍을 많이 하진 않고 겨우 입문 정도 하는 세팅을 잠깐 했기 때문에 조금 이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여기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이밍 관련된 책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더 깊게 알고 오면 좋았을 텐데 책이 많지가 않고 이제 해외 원서 쪽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구할 수가 없어서 논문 쪽으로 조금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클라이밍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가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체력적인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셋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뛰어나고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지를 파악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트레이닝의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게 되다 보면 이제 기술적인 트레이닝이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체력적인 트레이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력 훈련 같은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 트레이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이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상해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영양, 그리고 휴식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것은 여기서 체력 부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테크니컬한 것들을 이제 해드리긴 어려우니까 체력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기타 상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휴식, 왜 휴식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영어랑 한글이랑 막 이렇게 막 섞여서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논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클라이밍을 할 때 가장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요세미티 아시죠?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클라이머들한테 조사를 했고요. 100여 명 정도한테 조사를 했는데, 이제 가장 어디에 많이 상해를 입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가장 많이 입는 부분이 이제 상지 쪽, 그러니까 상체 쪽에 가장 많이 상해를 입는다 그래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손가락 부분이 2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엘보, 그 다음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이제 발목 이런 부위 순으로 이제 상해를 가장 많이 입는다. 그래서 즉 그 말은 우리가 그 부위를 항상 조심해서 좀 더 스트레칭을 좋아한다든지 좀 주의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부딪혀서 상의를 입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부딪혀서 팔꿈치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해는 뭐냐면 그 관절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시다가 떨어져서도 상해를 입고 여러 가지 뭐 부딪혀서 상해도 입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다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절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입는 상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제 해부학적으로 사실은 인체를 조금 아시면 나중에 운동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그림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관절이 어떻게 생겼나? 관절은 뭐냐면 뼈하고 뼈가 연결되는 부위가 바로 관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뼈하고 뼈 사이에는요, 이렇게 관절액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관절액이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연골이라는 게 이렇게 뼈를 둘러싸고 있어서 완충 작용을 해요. 그래서 뼈들이 부딪혀서 상해를 다치지 않도록 여기 물렁물렁한 연골이 다 붙어 있어요. 뼈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그런데 관절이 왜 손상되느냐? 여기 연골 자체가 망가졌어요. 갑자기 뭐 움직임이 갑자기 큰 운동을 했을 때 뼈가 급격하게 이게 돌아갈 때 연골끼리 찢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연골이 계속 마모가 돼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망가지는 경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인대 손상입니다. 여기도 이게 관절인데요. 뼈와 뼈가 붙는데 뼈와 뼈를 붙게 해주는 게 바로 인대예요. 뼈와 뼈를 붙게 해주는 게 인대인데 그 인대 자체가 손상되었을 때 관절이 손상을 입고요. 또 하나는 뼈하고 뼈를 잡고 있는 게 인대뿐만 아니라 근육도 뼈와 뼈를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졌을 때 또 관절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기요.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어느 부위의 그 사진이에요? 여기는 무릎 쪽이고요. 무릎 쪽? 네. 근데 어디든지 뼈와 뼈가 붙는 그곳은 다 이제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절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관절의 손상을 안 입기 위해서는 뭐 무릎이건 뭐 골반이건 관절이 손상이 안 되게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골이 손상되지 않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대가 손상되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격한 움직임이나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심한 이렇게 관절이 심하게 뭐 멀어지는 그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관절이 한번 망가지면요. 관절 그 연골은요 다시 뭐 재생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수술적인 요법에 의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잡고 있는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도 그래서 근육 운동을 했을 때 무릎의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아셔야 조금 더 이제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그거는 여기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근육이 여기 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하나 있고 또 어깨뼈 여기 조각골 이렇게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서 근육이 여기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뼈와 다른 뼈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어깨뼈랑 여기 팔뼈를 같이 묶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기가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거를 우리가 힘줄 혹은 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 얘기 중에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아킬레스건은 바로 여기 발목인데 그러니까 여기 근육이 큰 근육이 여기 종아리에 있고요. 근육하고 여기 발꿈치하고 연결해주는 게 바로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킬레스건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 종아리 부분이고 여기가 이 하얀 부분이 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의를 입을 때 아킬레스건이 상했다 이러면 여기 부분이 여기 그러니까 뼈하고 근육이 붙어 있게 만드는데 그 부위가 찢어지는
거를 이제 아킬레스에 이제 뭐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아킬레스건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아킬레스건이 왜 아킬레스건인가? 아킬레스가 예전에 신화에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신화에서 이제 여신 바다의 여신이 이제 아킬레스를 낳았던 아들인데요. 아킬레스의 엄마가 이제 바다의 여신이에요. 바다의 여신이 자기 아들을 아주 불멸의 그런 신으로 만들고 싶어서 발목을 잡고 이제 그 바다에 담갔다 나오면 이제 불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을 잡고 그 바다에 쑥 담갔다가 딱 뺐어요. 그래서 정말 불멸의 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잡고 있었던 발목 부위가 불멸이 되지 않은 거죠. 그 부위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트로이 전쟁했을 때 이제 아무리 뭐 화살을 쏴도 다 불멸이라서 죽지 않았는데 그 여기 아킬레스건 거기 그 부위를 맞고 발목 부분을 맞고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위가 약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에 이제 부상이 많기 때문에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관절 꺾이는 것은 다 그만큼 뼈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기 손바닥뼈가요 그냥 하나로 통이 아니에요. 하나로 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동그란 뼈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룬 게 여기 손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큰 뼈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 뼈가 있고 당연히 그 여러 가지 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오므라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손에서 피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큰 근육, 예를 들면 허벅지 근육이나 뭐 팔 근육은 굉장히 크죠. 근육이 하나하나가. 근데 하나하나 큰 근육들은 상대적으로 피로도 덜 느껴요. 피로도 덜 느끼는데 근육이 작은 근육일수록 피로를 잘 느껴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작고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피로가 훨씬 더 독보적인 피로가 잘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작은 근육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클라이밍을 하면 손을 많이 쓰는 운동인데 네. 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전완근이 피곤하고 네네네. 짱짱해지거든요. 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근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와 그냥 한 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뼈와 다른 뼈를 연결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 전완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놓고 있다가 여기 손을 누르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알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손을 어디 부위에 누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죠, 손이. 그쵸? 조금씩 다른 부위가 움직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근육이 다른 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동근하고 이제 보조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동근이란 건 실제로 그 사용할 때 쓰이는 근육이고 보조근은 그 운동을 도와주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기 근육만 쓰이는 게 아니라 뒷근육도 늘어나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반대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한쪽은 얘를 잡아 당겨주고 그러면서 여기 뒤쪽 근육은 늘어나주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여기 근육이 작아서 진짜 여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여기 근육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들고 여기가 항상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좀 약간 이해가. 네, 그거는 이제 주로 힘을 많이 내는 부위가 이쪽 부위라는 거예요. 여길 써도요? 네. 여기는 단지 걸고 있는 거지 여기서 힘을 이렇게 막 쥐었다 폈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면 이쪽 부위에 더 피로가 많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걸어서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버틴다거나 이런 근육은 다 버티는 근육은 여기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앞쪽 근육.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버틸 때 계속 움직인다고 그게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짧아지면서 되는 운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여기 근육이 짧아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늘어나요. 여기도 운동되고 여기도 운동돼요. 그리고 우리가 벽을 이렇게 밀고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버티는 동작을 하는 여기 전완근도 계속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프게 되는 거고. 이거를 네.
다 끝나고 나서 질문 받으실래요? 아니면 요번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까요? 뭐 지금 하시죠. 이 손이 이렇게 쥐면은 내가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필라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저기 한 거를 내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 관절에 인대관이 있고 요 근육이 있는데 이제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굵어지고 관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렇다는데 인대관을 통과할 때 인대관을 통과할 때 이게 이제 인대가 굵어져가지고 통과할 때 굉장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그런데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인대관을 늘리면 괜찮다 그러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이 많아요. 조금 아니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물리치료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 인대를 뭐 원상태로 돌릴 수 있게 처음으로 하는 게 그 물리치료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심하신지 잘 모르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덜 심했을 때는 그게 물리치료로서 가능하고 계속 그러니까 물리치료적 요법을 계속 쓰면 그게 호전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그 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해서 안 되는 도를 넘었으면 이제 그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은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나 같은 경우를 처음 보신 거예요? 처음 질문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 나 근데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 사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손이 잘 안 펴지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같은 원인이신지 그거는 정말 모르겠으나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강의 끝나고 나서 또 한 질문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아프잖아요. 그 아픈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근육이 생긴 모양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뼈예요. 요 부위가 어깨뼈거든요. 여기 어깨뼈가 이렇게 포켓이라고 돼가지고 관절이 이렇게 해서 긴 뼈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어깨. 그래서 어깨 우리가 잘 빠르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요런 포켓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 움직이다 보면 쭉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껴지기도 하고. 그럼 이게 바로 어깨 쪽인데 이렇게 어깨 쪽 뼈하고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뼈하고 근육하고 붙여주는 부위를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과 이제 근육이 시작됐는데 근육은요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근육이 여러 개의 근원 섬유가 모여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근원 섬유가 모여서 이게 근섬유가 되는 거고요. 근섬유가 모여서 이제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는 실들이 모여가지고 근육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가는 근섬유가.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아프죠. 그게 왜 아프냐면요 그러한 미세한 근섬유들이 탁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뭐 끊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근육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낸 다음에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섭취할 때 이게 아물면서 훨씬 더 두껍게 튼튼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아픈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근이 손상됐기 때문에 아픈 거고요. 그런 게 아물면서 이제 근육이 더 튼튼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손상을 입을 때는 이렇게 근하고 여기 건하고 근육하고 건하고 붙는 이 부위가 이렇게 상처를 조금 입었을 때 뭐 1도, 좀 더 심하면 2도, 뭐 3도, 그러니까 아예 끊어지는 경우까지 생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뭐 최호 선생님하고 선생님께 미리 조금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약간 과훈련을 하시는 경우 아니면 휴식을 너무 못 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상의를 달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 과훈련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과하게 훈련하시는 거.
그렇게 과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조금 오래 운동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뭐 아파서 뭐 무릎이 아파서 관두는 경우가 많고 어디 관절이 망가져서 관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너무 심하게 혹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더라도 요령 있게 잘 사용하셔야 길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과훈련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피로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피곤한 거죠. 매일매일. 너무 피곤하다. 이런 게 가장 큰 증상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향상이 되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늘지가 않고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좀 과훈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트레이닝 방법이 조금 너무 잘못됐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아픈 게 뭐 어디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아물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주면 계속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훈련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프게 망가뜨렸잖아요. 망가뜨렸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능력이 떨어져요. 그랬다가 휴식을 취하면 그 이상으로 초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쉬어줘야 이게 올라오는데 쉬어주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면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자. 그런데 이제 또 방법적으로 이제 나는 매일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운동 똑같은 부위를 하면 안 되고 다음에는 오늘은 뭐 상체를 했다면 내일은 뭐 하체 그리고 오늘은 뭐 테크니컬한 부분을 했다면 다음 날은 뭐 체력적인 부분을 신경 쓰신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거를 이따가 조금 뭐 질의응답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오버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 트레이닝을 했을 때 조금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질 나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사우나나 좀 릴렉스하는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약간 좀 다운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임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걸로 이제 휴식을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가장 성공적인 뭐 퍼포먼스를 보이시려면 운동을 하시려면 이 세 개를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휴식도 취해주시고 영양적인 것도 함께 다 같이 가야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극대화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의 그 원칙,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계시면 좀 나중에 이제 운동하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는데 뭐 트레이닝 하실 때는 저희는 쉽게 FITT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의 빈도와 강도와 그리고 시간, 종류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건데요. 이제 운동 양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이 뭐냐. 내가 단순히 이거 빌드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체력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몸매가 좋아질 것이냐. 그래서 내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할지가 완전히 틀려지고 또 사람들만의 체력별로 그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그 운동 종목도 틀려지고 하는 방식도 다 틀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이 잘한다고 해서 이분의 모든 운동을 쫓아 하시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리고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강도도 내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빈도를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2, 3일에 한 번 운동하느냐 아니면 매일 운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다 틀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하의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걷기가 뭐 가장 뭐 좋은 운동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현상 유지가 될 뿐이지 그걸 뭐가 향상이 되고 이렇진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지만 기왕에 운동을 할 것이라면 약간은 힘들게
약간 부하를 조금 주시는 것이 내 몸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점진성의 원리는요. 한꺼번에 강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확 높이시면 안 된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뭐 운동 시간이라든지 강도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반복성의 원리. 계속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특이성의 원리.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 운동을 했으면 팔만 좋아지지 하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스피드 훈련을 했으면 스피드가 좋아지는 거지 뭐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특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성의 원리. 개개인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 그리고 가역성의 원리. 그래서 이제 부하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운동하다가 운동을 그만둬요. 그러면 이게 내 체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소가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국가대표 뭐 선수들 뭐 트레이닝을 이렇게 계획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요, 이 주기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주기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김연아 선수도 뭐 김연아 선수 예를 들면 가장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는 주기화 이론을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예인데요.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대회에 내 능력을 최고치로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회가 올림픽 대회다. 그러면 올림픽 대회를 기준으로 내 능력을 그때가 최고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항상 높을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능력은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목표인데, 그랬을 때 나의 최고 피크점에 왔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시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주기화 이론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 근데 그런 어떤 대회를 만약에 뭐 대회를 목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건강을 위해 하시는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강한 훈련과 약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 한다고 하시면 물론 좀 약한 뭐 띄엄띄엄 하신다고 해도 이 강도는 계속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도 바꾸시면서 강도도 바꿔주시고, 사실 그래서 생각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뭐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굉장히 고강도로 하시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처음에 이제 뭐 일요일날 쉬었죠. 일요일날 굉장히 낮게 하시고 월요일날 좀 낮게 편안하게 운동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조금 더 올리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굉장히 높게 나의 거의 뭐 최대 능력치 정도까지 쭉 올렸다가 힘든 운동 했으면 다음날은 쉬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의미로 굉장히 저강도로 다시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뭐 체력이 좋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저부하까지는 안 가시고 그냥 중강도 정도로 해서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셔도 된다, 운동은. 하지만 같은 부위를 계속 너무 심하게 자극을 주는 것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아까 얘기 드린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특이성의 원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운동의 그 효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어떤 뭐 경기력을 향상시킬 때 내가 근력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체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뭐 근력을 키우고 내일은 뭐 스피드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바꾸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죠. 똑같은 거를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예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운동으로서 한 30%의 몸이 만들어지고 먹는 걸로서 70%의
지금 와보니까 지금 2만 원 들었고. 어디 있어? 걔도 이거 들으려고 온 거잖아. 나도. 아니야, 그 기르는 거요. 아니, 먹는 거 70%에 노래는 줄 알았어. 나도 먹는 거 근데 뭐 시커먼 게 지나가긴 했는데. 아이고, 걔 눈치가 있다. 비상식량이에요, 비상식량. 네. 알려주세요, 나오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 빼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는 이 운동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좀 체중이 조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체중도 많이 빼셔야 되고 할 때 좀 그런 거에 이제 부딪히실 텐데 그래도 영양적인 부분을 챙겨 주셔야 이제 내가 뭐 근력이라든지 이런 체력 부분이 향상이 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지림적으로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뭐 영양 지침에서 뭐 이제 책에 저희 뭐 트레이닝 책 같은 데 나와 있는 걸 그냥 따온 건데요. 식사 횟수를 늘려라. 그래서 많이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횟수를 나눠서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그리고 운동 뭐 전회 이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식사량 자체를 많이 이렇게 늘릴 수 없으니까 좀 적게 해서 여러 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다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뭐 극도로 탄수화물을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단백질을 제한하시면 여러 가지 다른 대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이런 거에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연이 하는 역할은 피로물질을 조금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안 드시면 그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아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피로가 잘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그런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그냥 에너지 자체죠. 탄수화물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이 드셔야 되고 특히나 만약에 대회를 하실 때에는 단백질이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탄수화물 로딩이라는 그런 기법을 많이 쓰는데 탄수화물 로딩이 뭐냐면 마라톤을 할 때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탄수화물이 많이 내 몸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내 몸에 저축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뭐 훈련하기 전부터 한 뭐 일주일, 2주일 전부터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만 먹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완전히 고갈되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고갈시켜 놓고 이제 경기하기 뭐 한 3, 4일 전부터 이제 탄수화물만 먹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쫙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에너지로 바로바로 쓰일 수 있는 탄수화물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래서 그게 뭐 달리기를 하실 때나 뭐 장거리 그런 경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요. 그리고 꼭 그렇게 마라톤까지 안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실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뭐 식사하시고 하시기 전에 뭐 바나나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거를 경기하시기 전에 이렇게 드셔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도 아예 또 먹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지방이 없으면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고갈이 되고 지방도 없어지면요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쓰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쓰는 게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고요. 단백질은 이제 근육에 저장되어 있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지방도 별로 없으면 이제 간에서 막 근육에다 뺐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너무 제한을 하면 이제 근육이 많이 좀 분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대신에 이제 막 그렇다고 기름을 막 배신하는 건 아니고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씨앗류, 뭐 견과류 이런 쪽으로 보충을 해주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드실 수도 있겠고 석유질을 또 충분히 드셔야겠고 그리고 물 같은 거를 많이 드셔야 아무래도
이 몸에 이렇게 쌓였던 분비물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해독되고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 같은 거 많이 드셔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 우리 몸에 근육에요 수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육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에 원하는 움직임을 위해서 수분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술은 뭐 어때요? 술은 적당히 술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고요. 그게 뭐 대사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술을 드시면 그 다음 트레이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회복이 빨리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트레이닝을 조금만. 네. 조금만. 조금 안 되나? 네네. 맨날 먹으면 그대로 안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안 드셨을 때는 그래서 사실 프로 선수들은 그 경기 기간에 정말 프로 선수들은요 술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일반적으로 술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경기가 있는 중에는 절대 먹지 않고요. 그 경기가 없더라도 정말 프로 선수들은 몸 관리하기 위해서 술은 거의 많이 안 먹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제가 그 자연하면서 등반하다가 이 팔이나 막 다리, 복근 이런 데 쥐가 달라요. 음식학적으로 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해서 쥐가 잘 난다 그러는데 그 쥐나는 원인하고 안 나게 할 수 있는 뭐 음식 섭취 이런 게 없나요? 네, 그 쥐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학문적으로는 완벽하게 원인이 정확하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가설 같은 게 있는데요. 몇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그 혈류 분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먹고 바로 막 뛰잖아요. 그럼 막 배 아프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혈류가 원래는 평상시에는 복부 이렇게 밥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하는 데에 이제 막 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장 근육들을 막 움직이기 위해서 혈류가 배에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갑자기 막 움직여요. 그러면 혈류들이 다 근육으로 다 혈류가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쓸 수 있는 혈류가 부족해서 여기서 엉키기 때문에 여기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쥐나는 부분도 약간 뭐 그런 부분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이제 조금 뒤에 나올 텐데요.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려면 이제 신경 물질이 나와서 얘네를 수축과 이완을 시켜야지 이제 움직임이 되는데 그 미네랄이라든지 그러니까 칼슘 뭐 이런 미네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부족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 진짜 자주 나요. 막 등반하다가 등반을 못할 정도로 쥐가 자주 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이런 사람은 딱 왜? 건 없고요. 나이 먹어서 그래. 나 뭐 하냐고, 먹다 보니 뭐. 나더 심해지고 갈수록.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 살짝 여기 나오는데요. 얘 칼슘,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신경근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 관여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인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아연 이런 것들의 섭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견과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양과 이어서 이제 휴식인데요. 충분한 휴식이 때로는 어떤 밥보다도 더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휴식이든 이게 완전하게 누워서 자는 휴식이건 아니면 가볍게 움직이는 휴식이건 어떤 간의 휴식이건 간에 휴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책을 조금 스캔할 때 좀 찌그러졌네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요. 피로 물질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때 많이 피로하고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다가 휴식을 취하면요. 휴식을 취하면 다시 운동 능력이 쭉 좋아져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높게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죠. 그랬다가 향상된 게 계속 효과가 가진 않고요. 얼마 못 있어서 다시 조금씩 감소가 돼서 예전 정도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요 휴식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요. 이 운동의 효과가 2, 3일 막 길게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운동을 해서 또 높이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운동하는 것도 안 좋고요. 뭐 3, 4일 너무 띄엄띄엄해도 운동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한 주 2, 3회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근력 운동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매일 하시는 게 훨씬 더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거를 더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주 3회 정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바로 이제 운동을 하자마자 근통증이 나시나요? 그 근통증이 아니라 그냥 펌핑이 온다거나 그냥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고 통증은 아닐 거예요. 통증은 하루나 이틀 있다가 나타나게 되죠. 뭐 엉덩이가 뻐근한다든지 허벅지가 뻐근해서 잘 못 움직이는 거를 이제 지연성 근통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늦게 나타난다고 해서 지연성 근통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돔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 2, 3일 이후부터 나타나는 근육의 뻐근함을 나타내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근육이 아프다는 것은 즉 조금 과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과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기분 좋은 뻐근함 정도는 내가 향상되는 것에 내가 뭐 근력이 향상되거나 어떤 향상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